더위가 한풀 꺾인 8월에 이렇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네. 날씨가 금방 시원해졌죠. 복날이 4개가 있잖아요. 초복, 네. 중복, 말복? 말복, 광복. 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광복절이 지나니까 복이 4번째 복이 지나니까 그러니까요. 날이 확 풀려. 광복절 지나자마자 네. 저녁에 바람이 네, 복이 정말 4번은 시원하더라고요. 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찬이슨과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찬이슨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뭐 더위에 어저께는 이제 창문을 열고 자니까 이제 사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유프로님 단지에 정전돼서 에어컨 없이 하루 지내셨다고. 예, 저 청전 내는 날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디로 대피했어요? 근데 청전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사람이 더 돌아버리죠. 왔다 갔다 새벽에는 괜찮아졌어요. 새벽에는. 새벽에는 괜찮아진 게 아니라 이제 청전은 안 됐어요. ATM이 제일 시원하지 않나요? 그쵸? 차로 조금 피시도 ATM에 하고. 온 가족이 가서 그렇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유프로님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뭐예요? 예, 지난번 100회 때 네. 잠시 언급했었는데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주 기대하고 있었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또 맞대응하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얼마 전에 이게 핫하다가 음. 또 터키가 세계 경제를 한번 들여다놨잖아요. 사람들 관심 확 뺏어가서. 한국인들이 바바리. 네, 그래서 터키 집부가 검색어 1위하고 난리도 아니죠. 어이가 없어서 진짜. 이런 거 보면 네. 요즘에 언론이 이래저래 시끌벅적하잖아요. 네네. 뭔가 큰일이 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듣다 보니까 이게 관성이 돼서 그런지 또 뭐가 그러려니 뭐 또 하게 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의 진행을 좀 가늠하기가 좀 힘든데 그 무역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잖아요. 네네. 트럼프 정말 인물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트위터 한 줄로 그냥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죠. 네. 자, 왜 이렇게 무역 전쟁을 벌이는지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무역 전쟁은 시작된 건가요? 이게 워낙에 관성이란 말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관성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일단 좀 전에 트위터 정치도 얘기했지만 한다고 일단 엄포를 놔요. 근데 엄포를 하도 많이 놓으니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안 한 거지. 방침만 발표한 경우 있고 실제 한 게 또 있고 여러 개 막 엉키다 보니까 여러 번 무역 전쟁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무역 전쟁이 막 시작된 상황이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 이제 조치 있었던 일만 한번 체크해 보면 미국이 지난 3월 22일에 중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정부가 부당하게 무역에 개입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 수입품 500억 달러어치를 대상으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그때 이제 발표한 거죠. 방침을. 네. 그러고 나서 7월 6일에 그 방침에 따라서 이제 한 6개월 지났죠. 미국 무역 대표부가 그 500억 달러 중에서 일부 340억 달러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실제로 25% 관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선전폭을 딱 때리고 7월달에 그 일부를 실제로 이제 그 전에는 엄포가 뭐 1년 내내 있었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3월달에 선전폭을 때리고 그렇죠. 그리고 7월에 이제 그 일부를 실제로 적용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500 중에서 340을 했으니까 160 정도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한 대 맞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똑같이 같은 액수 34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했어요. 맞불 작전을 한 거죠. 그럼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8월 23일부터 좀 며칠 후입니다. 나머지 남겨놓은 160억 달러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또 발표를 했고요. 이에 맞서서 중국도 니들이 그러면 우리도 한다. 또 160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에 대해서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결정한 상태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에 있는데 미국이 25% 관세를 지금 600억 달러까지 지금 하려는 거 아닙니까? 500억 달러까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2천억 달러어치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또 엄포가 지금 막 나지는 상황이죠. 엄포 상황. 그래서 중국은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불렀냐? 600억 달러어치 정도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5 내지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있는 이런 전쟁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은 2천억 달러로 엄포를 놨는데 지금 이제 중국은 600억 달러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뭔가 체급 차이가 좀 이게 나는데요. 이제 깊은 고민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2017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한 5천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정도 부과해도 아직 3천억이 남은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중국은 대미 수입,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게 1,3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3,700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이 계속 부과하는 만큼 중국이 계속 부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그게 성립이 안 된다.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이 원래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럼 또 미치는 장사하는데 미국이 뿔딱지가 그렇죠. 날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저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는 게 좀 이해가 가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트럼프의 통상 정책 이게 세계적으로도 많은 우려를 사고 있고 또 미국 국내에서도 그렇죠. 도리어 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적인 큰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 무역을 위축시켜서 공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1930년대에 정확히 1933년일 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 보호주의 정책을 펴게 되거든요. 그것이 결국 대공황을 사실은 불러왔다기보다는 더욱 심화시켰다라는 인식이 이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 보호주의는 아예 폐쇄 경제력까지 갈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확산되었던 건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에도 미국이 이제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이 보복 관세를 물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 기업도 대중 수출이 위축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계 전반적으로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또 종종 들어본 또 반박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또 한편으로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아까 이제 통계를 봤듯이 더 이상 이제 적자를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자유무역이라는 명분을 그 바로 끼각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현재 중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많이 쓰는 말이죠. 진정한 의미의 뭐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트럼프가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자유무역이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하면 그 대표적으로 짝퉁 만드는 것 그거 말하는 뭐 그런 게 그것까지 포함되죠. 이게 옛날 말로 짝퉁이지 요즘 사람들은 짝퉁이란 말 안 써요. 그럼 뭐라 그러죠? 짭. 짭퉁. 짭. 아니 그냥 짭. 그냥 짭. 네, 하나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재산권을 그 침범한 짭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짭이라는 게 원래 품질은 원래 그 오리지널에 하위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미국 경제를 위협할 만한 건가 하는 생각도 또 들고. 지적재산권 하면 이제 우리가 짝퉁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중국도 국내적으로는 불법 복제라든지 짝퉁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어마어마한 적자가 실제 그 짝퉁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미국이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외국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이고요. 둘째는 중국 정부의 묵인 방조하에서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사이버 기술 절도가 있다라는 거죠. 해킹. 근데 뭐 사이버 기술 절도 그렇게 해서 해킹을 한다 그러면 잘 막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큐리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 공격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되는 것 같다는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정부가 측에서 뭔가 방조한다. 그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외국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국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반드시 합작을 요구해요. 그렇죠. 비율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기업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작의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합니다. 대단하네요. 미국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중국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이걸 이제 법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고 기술 이전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잘 안 내줘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개발도상국으로서 사실 이게 대단한 꿈의 사실 경제 발전인데 해외 선진 기업을 들여와서 기술을 싹싹 빼먹으면서 야 이게 중국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를 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게 사실 뭐 중국 입장이나 개도국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네가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기술 이전하면서라도 가는 거지 이익이 안 되면 가겠어요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이 많은 기술 이전하게 되는 것이 미국 기업 간의 경쟁이 붙어요. 그렇겠죠. 이제 외국 기업하고 또 붙겠죠. 그렇죠. 이제 유럽 기업하고 더 기술 이전을 많이 해주겠다. 예를 이렇게 들어서 하겠죠. 뭐 이렇게 고속전철, 그 일본도 들어가려고 하고 미국도 들어가려고 하고 우리도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앞다투고 많은 그 경쟁이 붙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기술을 많이 이전하는 약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 야, 역시 근데 때로니 이런 말씀 안 되지. 근데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네. 미국은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기업을 설립할 때 거의 제약을 두지 않는데 왜 중국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사업할 때는 합작을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기술 이전을 허가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하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넘어간 기술이 많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 가지 고려사항이 더 있는데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이 이익을 보는데 기술 이전해줘도 그런 식으로 가서 국가 경쟁력 전체가 추월당하고 있다라는 정치권의 인식이 있는 거죠. 또 듣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목 좋은 곳에 건물주가 이렇게 맛집한테 세주면서 맛의 비결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에서는 야 우리는 중국 기업한테는 그런 거 없는데 제한 안 하는데 왜 중국은 미국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청취자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당연할 것 같아. 나라가 다르니까. 그렇죠. 시스템이 다르고 경제 시스템이 다른데 같을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나라 이름도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지배층 입장에서는 자유기업 제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니까 규제 없는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고 중국 지배층 입장에서는 국가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규제도 하고 인허가 제도도 두고 이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제도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사실 아니죠. 사실 주권의 문제인 거고 중국 제도가 미국에 의해 치료가 된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걸 바꿔줄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좀 황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주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그러한 인허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니도 만들어 이렇게. 그런데 미국은 자유기업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미국적 경제 진세의 본질하고 이게 잘 화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 기업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국 제도를 고쳐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 당장 뭐 사회주의다 뭐 난리 날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그거로 또 규제로 또 싫어하는 그렇죠. 기업들이 난리를 치겠죠. 이제 미국이 이제 자유경제 어떤 체제의 가오가 있지. 남의 나라에 뭐 유치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 이런 거 알려달라고 하는데 쪽팔려서 못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중국에게 야 너희도 우리처럼 해. 이렇게 미국과 같은 제도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 사항을 제시한 적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 요구를 제시하지는 않는데 관세 압력을 이제 과하다가 이제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협상의 조건으로 그런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지적재산권 말고 또 시비 터는 건 없어요? 그게 이제 아까 한 가지 예고, 대표적인 예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 진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정책을 사실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실제로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 진짜 타겟은 무역 적자 이건 이제 결과고 현상이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중국의 산업 정책. 대표적으로는 중국 제조 2025. 라는 산업 정책이 있는데 이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지난 4월 4일 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1,300개 품목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를 공개적으로 거론했거든요. 이게 문제다 이러면서 미국의 무역 대표부는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산업 정책을 산업 정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품목들을 이제 출연한 다음에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품목을 1,300개 선정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네. 중국 제조 2025. 그게 뭐예요? 2025가 이제 연도예요. 연도. 아, 연도예요? 난 중국 제조 2025, 2025년까지 이런 걸 우리가 쫙 밀고 나가겠다 이런 거고요. 2015년에 총리죠.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처음 발표한 정책이고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핵심 부품하고 자재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고 2025년까지는 70%까지 달성을 해서 10대 핵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포부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 10대 핵심 산업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고효율 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기기, 세소재, 바이오.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2025년까지 부품화를 70%까지 하겠다는 거 대단한 야심찬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섬유나 뭐 조립 전자제품 등 저기술 노동집약 제품 위주잖아요. 지금은요. 뭐 아이폰 조립한다든가. 이런 거로부터 경제를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심 경제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도 주고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산업들을 육성하겠다. 이게 2025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 갈아서 이때까지 돈 벌던 거 이제는 머리 써가면서 돈 벌다 그런 생각. 첨단 기술로. 그러니까 뭐 2015년에 리커창 총리 이렇게 얘기해서 2025년을 목표로 했다면 뭐 10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정도 되겠는데. 뭐 국가라면 그런 정책 하나쯤은 있잖아요. 다 있죠.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뭐 기술 혁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산업 정책 마련하고 추진하자 이런 건데 이게 뭐 무역 규범을 어기는 것까지 돼요 이게? 미국 입장은 정도가 있다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무역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협정을 맺을 때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주어진 보편적인 무역 규범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의 산업 정책이 무역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WTO를 결성할 때 1995년에 결성할 때 이제 중국은 2001년에 가입했지만 가입국들이 여러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역 협정을 맺을 때 상호간에 하지 않기로 한 산업 정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산업 정책은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보니 현재 미국이 WTO의 틀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WTO에서도 문제 삼지 않는 중국의 정책을 미국은 또 그걸 또 문제 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WTO가 원래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거고 1995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냉전이 1989년, 1990년 이때 이제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주도의 질서가 쫙 만들어질 때 미국의 이념을 구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그 뒤에 개혁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끼워주자 해서 2001년에 이제 정식으로 가입이 되었는데 이때 WTO 규칙은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사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면 관세를 매기는 거에 반대가 보조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민간 기업끼리 상호 보조해 주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기 때문에 제재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삼성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어떤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애플하게 공급하는 것보다 삼성전자에게 좀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은 WTO의 규정 위반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의 판단이죠. 기업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부가 꼼수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 보조금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비정부 기관을 하나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보조금을 줄 수 있으니까 WTO는 공공단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퍼블릭 엔티티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실상의 정부 기관의 확장이면 그래도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 이 정도 가지고 이제 WTO로 출발했거든요. 퍼블릭 엔티티도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중국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그 개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이상한 단체가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거죠.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공산당이 이렇게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기관과 민간기관이 경계가 애매해요. 그렇죠. 민간기관도 사실 정부의 입김이 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게 동아시아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재벌하고 관료하고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예전에 특히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정부 지시가 공식적인 지시가 아니라도 지시가 먹히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공공단체 개념에 저촉되지 않는 사실상의 정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형식은 민간기관인데 사실은 이게 공공단체의 버금가는 민간기관이군요. 그런 거죠. 예. 그런 기관이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하. 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위반한다라고 지금 미국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얘기가 조금씩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WTO에서는 정부나 정부 기관이 그러니까 수출 민간 기업한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또 중국은 이 WTO 규칙을 이렇게 싹 빠져나가면서 사실 다 보조금을 주는 이제 꼼수 편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참다 못해 직접 손봐주겠다 이러고 이제 제재에 나서고 있는 게 현재의 미국의 관세 폭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좀 어렵긴 하네요. 네, 여기 좀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약간 예를 들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2008년입니다. 미국 상무성이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하고 중국의 국유 기업이 공공단체다. 사실 이제 기업인데 물론 국가가 물론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만 공공단체. 근데 이 국유 기업이 사실상 공공단체다. 퍼블릭 엔티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국유 상업은행하고 국유 기업으로부터 우호적인 대우를 받은 중국 기업의 수출품에 WTO 규정에 따라서 대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중국은 미국의 결정이 잘못됐다. 이건 기업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WTO에 제소를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1심에서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만 2심에서는 결정이 번복돼서 중국이 이겼어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WTO가 미국의 보복 관세는 불법이다 이렇게 그런 셈이죠. 중국 편 그러니까, 중국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WTO로 잘 안 되니까 미국이 이제 혼자서 국가적으로 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하고 국유 기업은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이거든요. 금융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국 정부가 물론 최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국영 기업이긴 하죠.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기업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공공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데 결국 WTO는 중국 편을 들었던 거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미국은 WTO를 못 믿겠다. WTO의 틀 갖고는 중국을 제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니까 결국 직접 미국의 국내법을 활용해서 중국 수출품에 직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게 현재의 무역 전쟁의 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은 되게 뺀질뺀질거리는 빠꼼이고 그렇죠. 미국은 깡패네 깡패. 그런 거죠. 아니 근데 그 보조금을 주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미국도 뭐 지대들도 보조금 주면 되잖아요. 팍팍.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 체제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제 미국은 국유 은행이나 국유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처럼 은행이나 기업을 정부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은 많은 국유 기업이 있고 은행들도 대부분 국유 은행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게 쉬운데 이제 미국은 그걸 흉내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 상황이면 이제 애초에 중국을 아예 끼워주지 말지. 그렇죠. 지금 끼워줘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더군다나 자기들이 WTO를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생각이 짧았고 자기 말에 자기가 그렇죠. 묶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WTO는 1995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어졌고요. 중국은 2001년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WTO를 불신하는 미국의 이제 법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때 오판했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WTO에 가입시킨 것이 미국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논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00 중반부터 여러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그 대부분이 현재의 문제를 중국이 시장 경제로 다시 말하면 미국식 자본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있다. 시장 경제로 완전히 이행을 하지 않고 공산당 지도하에서 중국의 국유기업과 은행이 무역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애초에 미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한 게 아주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시장 경제로 이행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는 중국이 결정할 중국 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믿고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켜서 이게 그 동유럽이나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보면 그게 확실히 미국형 시장 경제로 확 넘어가 버렸거든요. 공산당은 다 몰락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언젠가는 보면 중국도 그렇게 이행할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류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국유기업, 국유은행은 다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예, 주류 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경제가 발전하다 보면 이건 분명히 미국식 경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시장 경제에서 그러면 결국 시장 경제로 계속 이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 주요 기업과 은행을 국유로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발휘했고 미국 시장을 막 쳐들어오니까 이걸 WTO 규칙을 적용해서 막으려고 해도 막지를 못하게 된 상황. 이게 이제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유기업과 국유은행이 그래봤자 관료들끼리 뇌물 주고 해가지고 무슨 경제가 살아나겠냐. 그렇죠. 그거는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리 이 상황 전개가 달리 된 거죠. 아시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을 좀 얕잡아봤네요. 무역 이론의 다른 건데. 무역 이론의 관점에서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WTO는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면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한쪽은 자유무역을 하는데 다른 한쪽은 보호무역을 하면 보호무역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WTO를 만들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무역 조치를 금지를 이렇게 시켜놨던 거죠. 공공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 그 정도만 해놓으면은 국제법적으로 무역 분쟁을 내부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잔이 쌤이 상업은행 예를 든 것처럼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이 있더라는 거죠. 중국적인 특수한 체제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구사하는 다양한 산업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중국의 급성장을 허용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의 대중 강경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생각인 거죠. 뭐 여기서 저 의문 하나 있는데요. 그 왜 중국이 사용하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산업 정책들이 뭐 중국만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과거 그렇죠. 일본이랑 한국도 고도 성장계 대부분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출 기업에 대해서 은행이 이제 좀 더 우호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이제 해준다는 뭐 이제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도 한전이 보통 보면 산업용 전기료 일반 사람들에게 쓰는 것보다 훨씬 낮게 책정해서 그렇죠. 그런 일종의 특혜를 주고 또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막 공기업들이 지원 팍팍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수출이 은행까지. 그리고 뭐 연구개발에 관해서도 지금 모든 나라들이 세제 혜택 주고 뭐 기초과학 육성한다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도 어느 정도 그런 건 있겠죠. 근데 중국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조금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한 가지 이제 보고서 예를 들어볼게요. 1910년에 미중 경제안보위원회 보고된 유명한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서의 필자가 그 로버트 라이트자이저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참 라이트자이저. 이름 어렵다. 그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WTO에 중국을 가입시킨 것은 실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때 그런 실수를 저지른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맥이 통하는데 미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궁극적 승리에 대해서 너무 자원했다. 우리가 붙으면 이긴다라고 봤던 거죠. 그럼 그런 착각을 왜 했느냐? 소련의 몰락, 그 이전에 베를린 장벽의 붕괴, 그리고 1997년에 이제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가가 개입한 사회가 결국 저렇게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경제 위기에 빠지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자유 방임을 했던 미국이 한 20년 잘 나갔어요. 그렇죠, 잘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2001년에 가입시킬 때 우리식 시스템이 우월할 것이다. 저쪽에서 산업 정책을 줘봤자 엔터프리너 그러니까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혁신을 하는 거하고 관료가 혁신을 하는 것은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쇠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이제 추가 설명을 하면 역사의 종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그 책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면 서구 자유주의에 대한 시스템적인 대안은 사라졌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미국적 자본주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역사는 종언됐다라고 했거든요. 최종적인 형태로 서구 자유민주주의 보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것이 이 WTO를 만들 때 주도했던 미국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고 중국의 개혁 개방도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굴종하는 것의 한 모습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WTO도 탄생하고 중국의 WTO 가입도 쉽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일본, 한국 등이 추진했던 산업 정책의 대표적 형태만 규제를 해버리면 자유무역을 통해서 미국적인 질서가 계속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확실히 달랐던 게 일본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는 규모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규모에서. 그렇죠.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다른 나라들은 자유무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일이 있어도 미국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일본과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소련과 대적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 체제였거든요. 정치구사도 동맹이죠. 네. 그래서 그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을 위험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달랐던 거죠. 규모에서 다르고 미국 질서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아우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광적인 낙관 분위기에 완전 휩쓸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얕잡아서 만만하기보다 큰 코 다치는 셈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미국이 자유무역을 계속 주장해왔고 WTO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건데 또 이제는 또 미국이 WTO의 룰을 또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무역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유프로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WTO 규칙대로 하다가는 이제 미국이 처음에는 유리할 거로 생각하고 중국을 가입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이 훨씬 이익을 챙겨 먹더라. 허점을 싹 이용해서 야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현재 무역 전쟁이 이게 무역 간에 그냥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이렇냐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세계 패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이제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니까 미국이 세계의 큰형님에서 세계 일진으로 돌변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렇거든요. 그 여기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그 무역 이론을 좀 검토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중복되지만 하나 더 보태야 될 말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의문 안 가져봤습니까? 이제 자유무역이 지금 합의되고 있는 가장 조화로운 번영할 수 있는 질서란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협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잘 되는 길이 전부 다 무역협정인데 이때 이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언급했었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수입품의 관세를 부과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수출품에 주지도 않는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개인이나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무역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나라에게 유리하다 그러면은 굳이 협정을 맺지 않더라도 자유무역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무역협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자유주의 이론가들이 현실에서는 정치가 작동하니까 로비스트들이 정치를 작동시켜가지고 자유무역을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 수입품과 경쟁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안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무역 협정을 맺어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만들어야 된다가 무역의 이론이었어요. 그런데 무역 이론이 좀 더 발전하고 한국과 일본의 성공을 보니까 무역 이론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산업 정책을 실시하면 실시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WTO를 만들 때 산업 정책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은 것과는 그걸 피해가는 산업 정책을 지금 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펼 수 있는 것은 국유기업이 많고 국유은행이 많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잘 구분되지 않는 중국 특수성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중국 체제의 특성에 있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는 그런 체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는데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패권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이념적인 혼동 속에서 그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 이념적으로는 자기들이 자유무역을 지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중국에 당하고 하니까 미국도 지성인계에서는 이념적인 혼동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를 아직도 비판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현실주의자다. 너희들은 이론만 알 뿐이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프리하게 그냥 놔두면 문제가 없는데 중국 정부가 자꾸 겐세를 놓는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겐세이 놓으면 스스로 망할 거다 봤는데 경쟁을 하니까 실제 잘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와, 얘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1부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계속하겠습니다.